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의지한다고 너무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부담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이 진짜 뭐 한마디 하시기가 굉장히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제 해제는 뭐 좀 안 해야 되지만 해제. 좀 거래량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좀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우려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뭐 급락을 하니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뭐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 좀 있는데,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침착해야죠. 뭐 어제 보니까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간에서도 막 4%막 밑에 팔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좀 비이성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차분히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시장은 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급격하게 1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거래량 설명 계속 드리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매수도 많지만 매도도 많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현금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예전 2021년처럼 피레침처럼 고점 찍고 그냥 내려가서 매도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또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시스템 리스크처럼 그런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 물론 첫 번째의 급락 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위험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막 급락하는데 난 밑에 대고 막 그냥 던져버려. 그것은 나중에 또 반등할 때 또 낭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 0.8, 나스닥 1%, S&P 500 0.94% 하락했는데요. 나스닥 1% 하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8% 급락을 한 것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하락했고, 샌디스크 8.6%, 웨스턴 디지털 7%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 지수가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올랐고요. 이 와중에 어도비도 3.8% 올랐고, 팔란티어 1.4%. 팔란티어는 물론 뭐 방산 관련주니까 이제 오르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주들이 올랐어요. 그 전에 메모리가 오르는 동안 소프트웨어 주식들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엔소로피 때문에, 엔소로피 소프트웨어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들이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부분하고, 요번에 그 얘기만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번 전쟁을 통해서 엔소로픽의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컸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는 향후 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메모리 쪽의 하락이 많이 나타났고, 다른 쪽에서는 뭐 그다지 그런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네. 메모리의 하락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으니 우리가 하락을 하는데 얘들은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장성이 더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그 흐름을 여러분 뭐 많이 아침에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가 급등을 하겠죠. 어제는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75달러 갔다가 종가 71달러에 끝났고, 네. 오늘은 77달러 위로까지 갔다가 74.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유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은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죠. 그러니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6 안정화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4.1%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곧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과되는 유조선에 대해서 보험과 재정 지원을 하고 미국 해군의 호위를 통해서 정유 유조선들의 이동을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하겠다. 결국은 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WTI 그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직전에 있었던 65달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고점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일봉을 보면요. 이게 S&P 500입니다. S&P 500을 보면 밑꼬리가 굉장히 아래로 있죠. 네. 쭉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워딩과 함께 시장이 반등을 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S&P 500의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도 사실은 뭐 이 정도의 외부 악재라면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봉에서도 이게 뭐 많이 움직이지 않죠. 일봉이 뭐 급락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을 봐서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 뭐 장기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단기적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추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당장은 이 유가와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6이에요. 그냥 거기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채권에 대한 매도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을 하겠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뉴스도 잠깐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월가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에서 지금 이번 전쟁에 대한 반론이 어마어마하게 거셉니다. 지금.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뚫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이번 전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더니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유가 오르고 금리 인하 못하고 국제 수익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기도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모르는 얘기고 아마 전문가들도 쉽지 않을겠지만 많은 이쪽 전문가들도요. 네. 이걸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든 빨리 끝내고 싶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엑시트를 좀 찾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걸 이 장기적으로 가지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좀 존재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아주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뭐 빠졌다가도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시장 전체 미국 시장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다만 근데 주변 국가들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또 통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 약세, 원화 약세가 되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건 아침에 급해서 제가 차트를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있는 것을 떼왔는데요. 프랑스가 3.4% 빠졌고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급락이에요, 다. 독일 3.4%, 영국이 2.7% 이렇게 큰 음봉을 발생하는 이런 모양을 나타냈는데 이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떤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월가의 정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시황에서 또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경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올해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계속 있으면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냥 보합입니다 지금. 연간 수익률이 보합이에요. 다른 나라들 다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위로 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나 아래로 갈 만한 강력한 악재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뭔가 답답한 국면에 있을 때 오히려 악재가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렁거림이 나타나면 변동성이 나타나면 거기서 물량 소화가 되면서 아래로부터 물량을 잡아서 올리는 힘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겁니다. 악재가 막 나와요. 근데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재가 해소되면 올라가요. 악재 때문에 빠진 거, 정프로님은 제 이 얘기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악재 때문에 빠진 것도 없는데 악재 해소됐다고 올라?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분들은 미국 그 소위 투자의 대가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 노이즈로 인해서 이 변동성을 겪으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으면 저는 거기에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흘러내리려면 가면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근데 지금 잘 버티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것이다라는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에 있는데 왜 딴 나라들은 다 떨어지고 미국이 안 떨어지니까 참 희한하네요. 피해가 더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LNG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네. 거기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LNG 수출 국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LNG에 지금 뭐 뉴스도 있지만은 LNG 그 생산 업체들에서 더 생산을 빨리 해서 수출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물론 이란 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LNG나 그 오일을 많이 이제 수입하는 국가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은 상당 부분 비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양회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로소득이 계속 있는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도 아주 크게 지금 안 움직여요. 중국은 어제는 상승했고 그저께 상승했고요. 어제 좀 빠졌어요. 뭐 이런 정도이고요. 미국도 그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에서 이 뭐랄까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 또는 환율이 약세가 되는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어제 7%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1.26% 하락 출발해서 저점이 2.6%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낙폭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10시 이후에 곧바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때 사이에 이제 뉴스들이 막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이 좀 장기간이 될 수 있다. 또는 더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국민들 철수해라. 또는 대사관 폐쇄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뉴스를 떠나서 10시 이후에 낙폭이 좀 확대된 부분은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강세장에서 우리 지금 꽤 오랫동안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저점 찍고 딱 올라와 가지고 그 이후에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구나. 우리 시장 탄탄하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좀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좀 불안해 있는 심리 상황인데 여기서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러면은 곧바로 이거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라는 심리 상태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사이트가가 발동이 되면서 5% 하락을 하면서 곧바로 선물 시장에서 유동을 좀 쳤어요. 어제 선물이 장중에 14%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게 거래 정지됐다가 매수 매도 호가가 없어졌다가 그러면서 그냥 막 던지는 매도가 나와서 아마 이거는 저는 주문 실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까지 실수를 할까? 호동되는 거죠. 이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게 팔려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알 수 있었던 거고 네. 이렇게까지 밑으로 팔려고 하는 게 매도가 많구나. 그러면 야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크게 작용을 하면서 더 많이 빠졌다. 어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약간 좀 그 느낌인데, 그죠? 그래요? 아침 넥스트도 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6%대, 현대차 8%대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깜깜해서 왜냐하면 어제 빠진 게 있는데 어제 물론 시간 외에서 한 4% 빠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네. 정도 빠지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10% 하락을 하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어제 11.5%예요. 네. 오늘 6% 많은 게 빠져. 그러면 20%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네. 보통 주도주는요 15% 이상 잘 안 빠집니다.
고점으로부터 잘 안 빠지고요. 시장 자체도 15%는 빠질 수 있어요. 20%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S&P 500 올라오는 동안 15% 이상 빠진 거 몇 차례나 있었어요. 그 정도는 빠져요. 근데 이게 좀 길게 간다라고 했을 때 한 30% 빠지고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면 막 반토막 나고 이런 이게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 주식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갖는 경험치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 피보나치 수율로 뭐 0.618 곱하고 뭐 이런 건 길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네. 경험치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15% 이상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트 제가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이 코스피 지수의 이 굵은 초록색 선이 11이동 평균선이에요. 여러분 주식은요 21이동 평균선까지 대부분 잘 가요. 올라가는 중에도 지금 갔다가 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11이동 평균선에 있습니다.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코스닥은 비교해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건데요. 이 코스닥은 오전에 플러스였어요. 이건 왜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코스닥 ETF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강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이 중간에 회색선이 11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게 12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센 선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12이동 평균선을 딱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센 종목이에요. 이제 현재 거기 있거든요. 즉 얘네들이 여기서 추가로 하락해서 22이동 평균선 근처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도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건 적게 가서 매수의 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낙폭이 어제 그렇게 낙폭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인 낙폭이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개연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표현을 좀 달리하죠. 왜냐하면 저는 밑에서 떨어진다는 낙폭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에 사야 돼. 뭐 22동 평균선 되면 사야 돼. 저는 그렇게 투자를 여러분께 전략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래 실리면서 급락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최초에는 같이 팔아야겠지만은 그냥 관망하면서 있거나 위험 관리만 하는 상황인 거고 폭락에 같이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줍줍하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제 말 듣고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22동 평선 근처가 가거나 15% 마이너스 났을 때 여기서부터 사도 된다라는 경험치가 있다고 저 사람이 그러니 나도 좀 사보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즈음에 터닝하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경험치에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설명을 저는 이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제가 어저께 주가 하도 많이 빠져갖고 보니까 어저께 11.5% 하락한 게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네.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반문해보는 거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만큼 지금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미래가 없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9.8%, SK하이닉스 11%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뭐 그런 사실 어제 상황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그만큼 단기 급등한 부분에 이제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수급도 외국인들이 5.4조 원 순매도했는데 개인들이 6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차례 정도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받아서 위로 올라서 파는 그런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제 또 다 받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저점에서 아래 꼬리 좀 달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먼저 그냥 떨어졌다고 사는 것은 저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도 단기로 끝날지 장기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를 미리 했다면 뭐 지금 아침 시황 시간 말씀드린 시간에 그렇게까지 뭐 구체적인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일 저녁에 제가 방송하니까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뭐 빈센트님 잘 아시겠지만 경험치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최초에 내가 물량을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줄여요. 줄이고 있다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관망하면서 삽니다. 관망하면서 이거 터닝하는 걸 보고 사거든요. 또는 분할 매수한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팔지 않고 주식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분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최초 위험이 있었을 때 그냥 처음에 그냥 같이 대응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대응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데 갖고 있다 나중에 팔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반등을 합니다. 이 시장은 이중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거기서 매도를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이 되면 매도할 건지를 지금 설정해 놔야지만 허둥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산우주 그리고 정유해운 이런 쪽은 다 상승을 했고요. 방산우주는 상승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LG 넥슨은 어저께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면요. LG 넥슨 되게 독특한 게 작년에 고점이 5월, 6월이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헤맸어요. 근데 그냥 한 방에 신고가를 했습니다. 역사 신고가 한 방에. 네. 뭐 그런 모습을 좀 어저께 나타냈고요. 그래서 방산우주 뭐 셌다는 거는 뭐 다른 여러분들 다 당연히 인지하실 거고요. 정유해운이 센 거는 정유는 이해되시죠? 근데 화학은 네네. 또 악재입니다. 화학은 악재이고요. 해운이 센 거는 해운 운임 때문에 어제 해운이 센 게 있었고요. 되게 특이했던 거 뭐냐면 어제 반도체 소부장은 강했어요. 반도체 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강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어제 그게 지금 어제 키움에서 나온 요걸 가지고 대체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키움증권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 국면 빨간색으로 일부러 제가 적어왔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 국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설비 투자 확대로 출하량 증가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태까지는 Q는 두고 P만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다면 이제 증설을 하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가격을 보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 증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설비 투자 확대하면서 Q를 늘리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메모리 가격 급등하는 소부장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사실 최근 2주 동안 이 소부장이 뜬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설비 투자 확대 얘기 나오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어저께 있었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 확대 그러면 소부장들은 상대적으로 셉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에 있는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 20% 이상 갔다가 얘들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플러스 5%, 9% 끝난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종목들은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온 거지 다시 갈 애들입니다. 걔들은. 어제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상당히 소부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170조 원, 목표 주가 130만 원으로 어저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또 보고서 하나 나온 게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메모리 공급업체에 3년치 주문을 하고 있다. 2028년까지. 일부 기업은 2028년까지의 주문에 전액 선불까지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네. FN 가이드 기준이에요. 네. 이거 잘 보시면 불과 3개월 전에 합쳐가지고 150조 원, 200조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40조 원입니다. 이거 340조보다 더 높아요, 지금은요. 네네. 훨씬 높습니다. 거의 4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추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늘어나겠죠. 이것도 상당히 웃깁니다. 6개월 전에 350조 얘기했습니다. 지금 600조 가까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이익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2020년 3월 기준으로 590조 코스피 2020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9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590조면 어제 지수가 5,700포인트잖아요. 네. 아주 비쌉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시장이 완전히 완전 비싸기 때문에 막 고점으로부터 맞고 이제부터는 계속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분위기보다는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 기관들의 금융투자 빼고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여의도에 있는 소위 스마트머니들이
시장을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후폭풍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크게 일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이 컸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저께 또 특히나 더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서울환시에서 야간에 1,485원 마감했고요. 그 역의 환율은 다행히 1,475원에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서 유가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9.7인가까지 갔다가 99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잠시 1,500원 위쪽으로 터치한 부분도 있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1,500원을 다시 터치한다? 야, 그러면 걱정스럽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500원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1,500원 위로 가면은 이쪽 원화를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외환 시장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외국인들 매도가 강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야, 우리 경기 이거 환율이 이렇게 약하면 우리 지금 큰일 나. 이렇게 하는 정서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네. 그런 이제 심리적인 것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제 1,500원을 잠시 터치했다라는 거는 아주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다 일시적으로 거기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냐 거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한번 터치했다고 해서 이게 취소적으로 이렇게 됐냐 부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지표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유가 오르고 뭐 달러에서 오르고 이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이 큽니까? 그렇지 않죠. 네. 시장은 경제적 영향이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에는 오히려 이후에 아주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겠냐. 저는 여기 동의를 좀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는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요걸 가지고 그 기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시장이 점차로 약세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날지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속보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성이래요. 아들도. 네.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란도 강성에서 계속 뭐 강대 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뭐 하나 가져온 거 여러분 참고로 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0% 가까이 폭락한 다음 날 시장이 어땠나를 쭉 본 거예요. 네. 9.11 테러 때 12% 빠졌고 뭐 닷컴 버블 때 11% 빠졌고 이렇게 빠진 날을 이게 뭐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그냥 캡처 온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폭락한 다음 날 사실은 위쪽으로 간 날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날 곧바로 플러스 나느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폭락하면 오늘 아침에 다시 또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다냐 안 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요. 예를 들어 9.11 테러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에 급격하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기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급반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짧게 끝나면 곧바로 원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뭐 하메네이 아들이 지금 차기 지도자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시장에 이걸 제가 심어주려고 해요.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군사 전문가 또는 중동 전문가 분들은 이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장기전으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 봐도요. 그러면 어떤 엑시트를 할 것이냐가
시장에 우리가 뉴스플로에서 볼 때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와중에 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거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인들의 출국 권유를 지금 보도가 막 나왔는데요. 뭐 거의 답니다. 보면 바레인부터 예멘까지 전부 다 그냥 미국인들 출국해라라고 하고 대사관을 폐쇄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제 심리적으로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유들이 상황별인 거고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이걸 뉴스를 아까 공 기자님이 다 이름까지 얘기하고 다 이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누가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 이게 얼마나 좀 빨리 끝날 수 있겠냐 아니면은 좀 길게 갈 수 있겠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국채 수익률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 마크로 대통령 요 사이에 틈을 딱 비집고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냉전 이후에 최초 30년 만에 핵 전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해서 유럽 자체의 해구 우산을 구축하려고 한다.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저 추가 보도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LNG 업계에는 증산하기 위해서 추가 물량 확보 및 설비 가동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유럽과 미국은 이제 마샬의 추억은 역사 속에 뒤안길로 끝나서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우방국은 더 이상. 네네네. 우리가 뭐 미국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과감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직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런 오랜 전쟁을 했을 때에 잃는 것을 분명히 미국의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싱크탱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는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길게 간다? 참 난감하죠. 그럼 정말 어떻게 또 다시 시장을 해석해야 될지는 그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그 거의 모든 전쟁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그 예측 중에 맞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맞아요. 그렇고 이스라엘 뭐 저 가자지구도 그렇고 네. 이건 일주일이면 끝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오래 좀 끌게 됐던 과거의 그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복귀해 보면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는 1대1의 전쟁인 줄 알았더니 결국 확전되면서 참전국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오래가.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자신 있었겠죠. 처음에 자신 있었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란은 이렇게 만만한 국가는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제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 발 빼고 싶은데 엑시트를 뭘로 할지를 아마 지금 찾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협상할 때 지금 시간은 없지만 그 말씀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네. 이번에 중동 지역의 오일 관련 그러니까 석유나 아니면 가스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제네바에서 회담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에서요. 미국의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로 이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 이미 침공하기로 다 내부적으로 승인 마친 것 같아요. 뉘앙스를 계속 그렇게 주고 네. 있었던 것이죠. 자, 자, 이런 그리고요. 부분에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또 뭐랄까요 인지도 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해줬습니다. 옐런 전 장관이 이런 사태로 연준은 금리 인하가 더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유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면 금리 인하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제이미 다이머는 현재 시장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파티에 나타난 스컹크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뉘앙스를 월가의 이런 뉴스들을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진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거다. 네. 라는 쪽으로 이 뉘앙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떨지 간에 아까 정부는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3월 중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부들이 회동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요. 그게 혹시 또 물건을 갈까 봐.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이 이란 당국에 카타르산 LNG와 중동산 원유 수송선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중국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은 이란이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좀 분명히 맞아요. 이란도 고립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미국도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그런 와중에 미중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번 3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3월 이틀뿐이 안 지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네. 이 안에 이 정책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이 이 뉴스를 제가 두 차례나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국방부에서 엔스로픽의 클러드의 합법적 사용을 전면적으로 해달라고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엔스로픽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시민을 대규모로 감시 할 거 아니냐 또는 무력 사용에 대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 기계가 하면 안 된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줘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전면 허용을 계속 얘기해서 회사 측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났습니다. 연방정부 전 기관의 엔스로픽 기술 사용 중단, 얘들하고 사업하지 마. 엔스로픽의 좌파 극단주의자들이 이기적인 행위로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오픈AI에서 미국 국방부와 오픈AI의 모델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즉 엔스로픽이 반대했던 것을 오픈AI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이걸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에 엔스로픽의 AI인 클로드를 사용했다라고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쭉 본 상황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빅테크 직원들은 국방부의 무제한 AI 사용 요구에 거부권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AI가 앞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디가 더 힘을 받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시장에 굉장히 해석이 많은데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엔스로픽의 클로드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무기로 생성형 AI 시장에 지갑 변동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오픈 AI 쪽이에요. 스타게이트. 그쪽이에요. 이쪽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고 거기 채권을 사주고 있고 그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상대 진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구글 진영이라고 여태까지 설명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엔스로픽의 이 부각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픈AI의 엔비디아 뭐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데이터 센터하고 돈 지분 투자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GPU 사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픈AI가 만약에 그 힘을 자꾸 잃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쪽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 앞으로 이 플로우는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좀 가져왔고 근데 당장에 오늘 시황은 상관이 없지만 어제 못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AI 자율 공장 전환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공장 자동화가 아니고 자율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율화로. 그래서 다릅니다. 이거는요. 제조 전 고정에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을 도입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번 뉴스는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 추진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장 영향 줍니다. 2027년 12월 23일부터 발효 예정이고요. 중국계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조달을 금지하는 제한 규칙을 발표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 이거 전부 다 이거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는 공급망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 조사에서 중국계 반도체가 없음을 인정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이거는 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뉴스가 반도체 관련 뉴스가 또 있는데요. 디지탐스에서 이번 2분기에 약 40에서 70% 정도 디램 가격 인상 전망된다는 뉴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GTC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있는데 엔비디아 GTC에서 젠슨 왕이 전례 없는 새로운 칩 아키텍처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 파인만을 요번에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파인만 얘기가 나오면 HBM5 있죠. 그다음 6세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테마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게 HBM5가 이게 채택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면 이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딸린 소부장이 또 있어요. 이 HBM5에 딸린 소부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2번은 어저께 LA 넥스원 상한가 갔잖아요. 네. 이번 그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그거 아랍에미리트에서 거의 90% 이상 요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 천공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 또 가져왔습니다. 네. 뉴스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어제 급락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또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시장의 급락은 가파르게 오른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우려가 있었고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빌미가 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쌍봉 없이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쌍봉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등 시도를 하는 쌍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냥 며칠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곧바로 나갈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금은 아마 곧바로 빠질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수급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만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오늘 2월 달만 거래할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역대 최대로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합니다. 2월에 20조 팔았습니다. 20조. 2월 한 달에만 20조 팔았어요. 네. 외국인들이 작년에도 팔았고 올해도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못 들어왔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은 언제쯤 될까요? 미국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우리의 원화가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은 저는 이번에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못 샀다 하더라도 하락할 때는 원화만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그때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환율만 안정화되면 우리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꽤 오랜 기간 우리 증시와 같이 할 수 있다. 네, 뭐 외국인들이 작업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5만 2천 분 넘게 함께 동접도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지금이 기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넥스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또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정규장은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 세 번 정도 말씀드렸던 그 앙트러프너너십 칼리지 그 2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몇 분 정도 아마 빈자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스타트업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선배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경험을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앙트러프 러너십 칼리지 2기 링크 저희가 달아놨으니까요.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고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더블 밸류업에서 네. 계속해서 지금 시황들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좀 유의미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블 밸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